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도 많이 올랐고 S&P 500, 나스닥 다 올랐습니다. 사실 출발보다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보니까는 AI 쪽 반도체 규제 완화 소식에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좀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루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네. 아마 미국에서의 특히 워싱턴 DC에서의 24시간은 굉장히 평소 대비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이것저것 연설도 이렇게 몇 번 돌려보고 무도회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만 행정명령하는 장면도 보고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겠어요. 행동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 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환호할 만하고 그렇죠. 조금 꼴깍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미워 보이겠더라고요. 호불호가 확실하다. 네, 그렇게 많이 갈리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시각각 계속해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상황이죠. 같습니다. 예. 네. 이분 모셔서 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김일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대표님. 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 대표님도 어제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았는데 네, 어떠셨나요? 역시 트럼프가 돌아왔다를 이제 확실히 느낌이 오죠. 트럼프 일기 때는 정말 새로운 캐릭터여서 적응이 어려웠는데 트럼프 일기 때 어제 첫날이잖아요. 예. 적응이 여전히 어렵겠다라는 상황.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제 24시간 중에 특히 트럼프의 24시간을 놓고 보면 취임 연설이라는 공식적인 그때의 트럼프의 모습과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끝나고 오찬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기 사무실 들어가서 했던 그 둘의 트럼프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트럼프처럼 보여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취임 연설 때의 트럼프였고 그의 모든 모습은 여전히 시장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트럼프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취임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이제 마가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된 모습이고 트럼프 정책 색깔이 굉장히 좀 짙게 드러났던 것 같은데 취임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통상 이제 취임사나 이제 말에 이게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결국은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도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요즘에 AI를 통해 갖고 분석해서 횟수나 이런 걸 가지고 분위기 파악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언급 횟수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참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국가는 뜬금없이 파나마였습니다. 파나마 원화도 내 거라는 거잖아요. 네, 파나마 원화 되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나라별로 보통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중요도에 맞춰서 때 하는데 적어도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서의 중요도로 보면 파나마가 6번 언급되면서 가장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2번 됐습니다. 그나마 근데 그것도 파나마와 연계돼서 다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도 얘기가 됐는데 멕시코도 무역과 관련된 얘기로 나왔던 게 아니고 현재 언급되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약간 뜬금포지만 화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간밤에 보니까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언급 한마디. 저거 경기도 화성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대통령의 말에 언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사실은 아까 봤지 캐나다, 유럽, 러시아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혀 언급이 안 됐다라는 러시아, 거죠. 우크라이나, 중동, 이스라엘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쭉 그 밸런스를 맞춰갖고 언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취임 연설은 의미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실제로 속마음은 그 다음에 2차, 그러니까 소위 비공식적인 그 다음에 사무실 가서 기자와의 그런 언급에서 거기서 지금 사실은 멕시코와 그 캐나다의 25% 관세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밤사이 또 나온 거는 중국에 대해서도 원래 그 관세 얘기 없다가 한 10% 가능성 뭐 이런 게 나중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취임 연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앞으로 트럼프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 하루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 그러니까 미스리딩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 글로벌 비즈코리에서 임선우 캐스터가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만 뭐 미국의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만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또 민주당 지지 계열이니까 말씀 주신 분들이 네. 예. 근데 사실 뭐 이쪽에서는 뭐 경제 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채널이긴 한데 취임 연설 보니까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애매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뭐 미국이 그들에게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로부터 주권을 찾아야 되고 이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들이지? 네. 미국이 지배를 당해? 미국이 주권을 뺏겨? 이런 얘기들인데 참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이니까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압축하자면은 근데 관세 지금 살짝 나오는 얘기가 중국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할 걸 갖다 논의할 수 있다. 이거 뭐 60% 생각하고 있다가 10% 일단 뭐 시작이 10%로 할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갖고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아예 언급이 중국에 대해서 안 되다가 심지어 관세 얘기도 위아래 살고 있는 비교적 그 미국의 친미에 가까운 캐나다와 그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사실 이따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중국보다 어찌 우선된 게 좀 특이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자체는 중국하고의 협상 모드로 바로 진입할 거다라고 볼 것 같은데 모드로. 관세를 이용해서 정말로 속마음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 현재 강달러는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모드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 예외주의, 중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 이렇게 하면 강달러가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구조적으로 경제 논리로 따지면 미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의 화폐인 달러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반강제적으로 거의 그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플라자 합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냥 팔아주는 거예요.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를 그냥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플라자 합의였는데 85년도에 결국은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들 향해서 특히 중국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거기에 대해서 달러 약세 이렇게 하면 사실 모든 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센트나 사실은 트럼프의 속내는 중국을 잘 달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열고 싶은 거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을 이번에 초청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였잖아요. 물론 안 갔지만. 그래서 속마음을 놓고 보시면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문제는 절대 중국이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처음에는 협상 모드로 관세를 세게 얘기 안 하지만 점점 거기에 그 협상장에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제2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공격적인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시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송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어떤 딱딱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시는 거는 제가 진짜 송 대표님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게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서 달러가 훅 꺾이더란 얘기죠. 위안화는 이틀 전부터 그랬고 어제도 이제 그랬고 그렇다면은
그러네요. 사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도 의미 있는 낙폭을 보였고 그렇다면은 관세라는 것을 갖다가 굳이 실행하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이제 레버리지로 써서 환율이 되었건 다른 쪽으로 협상하면서 나간다.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같이 밀리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려했던 첫날에 그 소위 융단 폭격, 네. 관세 분야의 융단 폭격을 우려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이 그 사이 그것을 선반영해서 끌어올렸던 분야를 되돌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말씀드린 게 첫날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읽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적어도 짧게는 지금부터 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이상 한 네. 달 예. 사실은 통상 첫 100일이 중요하거든요. 첫 100일. 그러면 한 3개월 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정도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빨리빨리 움직일 겁니다. 이유는 네네.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지금 4년짜리 대통령이잖아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예, 지금 아마도 3선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 노리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중간 선거가 2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향후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못 내면 완전히 의회에서도 반란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소위 레임덕 대통령이 아주 심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상 후반기에 레임덕 나온 이유가 후임이 그러니까 단임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2년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정책 변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소식 그리고 뭐 중국도 이제 뭐 내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 관세 카드를 지금 협상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좀 이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보면 반이민, 예. 에너지, 그다음에 관세인데 관세는 의외로 좀 약했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민 정책을 완전히 되돌렸죠. 사실 그보다 잘 첫 번째는 뭐냐면 78개 철폐, 바이든이 했던 행정명령 그렇죠. 철폐, 바이든 지우기부터 시작하면서 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반이민 정책을 한 건데요. 반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심플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대은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빠져나왔죠. 그거를 메꾸게 했던 것이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있던 사람들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사실상 그런 소위 그 신호가 불법 이민을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노동 공급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클레이즈에서 나왔던 그 미국 이민자 추이를 보시면은 평상시에 연도별로는 한 100만 내외. 예, 차트 이제 4번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예,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꼭 그 트럼프 이전에도 놓고 보면 소위 그 오바마 때도 보면 연간 소위 이민자가 불법 다 포함해서 한 100만 내외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좀 우측으로 가 보시면은 2021, 22, 23 그리고 작년은 4월까지밖에 없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대략도 한 3,400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이민 수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결국 그것이 미국의 그러한 후반기 들어서 바이든 때 임금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또 서비스 분야에 활기도 넣어주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 반이민 정책을 공격적으로 해나가면 역으로 이쪽에 노동시장이 다시 타이트해질 수 있고요. 임금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연준이 우려하는 트럼프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 반이민 정책이 인기에는 상당히 영합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새롭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도 지금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꽤 있잖아요. 네. 네,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하면은 미국은 잘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나빠지면은 미국만 잘 되고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시차를 두어서 미국한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500대 기업, 결국 S&P 500 대형주잖아요. 예. 그 기업들의 매출에서 약 41%가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41%. 일단 해외가 못 살게 되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도 매출이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M7, 그러니까 제일 큰 대형주 7개는 단순 평균하면 53%고요. 네. 1등 기업, 어젯밤에 1등 다시 된 엔비디아 7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외가 못 살면 미국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은 이게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 미국에만 좋을 거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앞서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네. 첫 번째로 부과한 게 다 의도가 있다라고 네네. 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그게 이제 사실 12월 달에 이미 좀 분석이 됐었던 예,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관세를 떼면 소비자 물가에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아. 중국은 다 이제 최종 소비자 프로덕트 만들어 갖고 그렇죠. 그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소비자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많고. 그런데 중국에 먼저 안 때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때린 이유가 캐나다, 멕시코의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장 많은 게 중간재하고 자본재입니다. 이거는 CPI에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부 PPI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작용이 낮으면서 관세를 세게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간재, 자본재 중에 미국향으로 그 수출이 되는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첫 번째가 멕시코, 우리나라 그러네요. 기아 예. 차 공장 들어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군데 뭐 삼성 무슨 세탁기 공장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캐나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관련된 회사들의 그 지금 합작 법인 공장들이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쪽에 대충 70~80%가 중간재와 자본재의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이 많은 그런 국가다 보니까 여기는 당장 관세를 세게 때려도 그래서 네. 트럼프가 한 말이 헛방이 아니다라는 거, 헛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소비자 물가를 바로 상승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순서로 왔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베트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브라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트럼프가 나름대로 참모진이 조언한 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이미 관세 부과 정책을 시장에 큰 영향 안 주면서 갈 수 있는 걸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제 하루 만에 반응으로 판단하기는 그거하고 송 대표님도 지금 어제 하루에 취임 연설이나 어제 하루에 있었던 걸로 자꾸 읽어내려고 하지 말고 향후 이제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데는 네. 공감하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시장 반응도 어제 하루만 갖고 이제 판단하기 좀 이르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뭐 다우는 12월 18일 그때 12월 FMC 이전 레벨을 훌쩍 올라서 버렸는데 아직 S&P하고 저 나스닥은 그 레벨을 아직까지 올라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하고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은 연초에 다소 이렇게 월가 쪽에서 나왔던 어떤 뭐랄까요 신중론, 비관론, 금년에 2년 연속 그렇게 20% 이상의 막 상승을 했던 증시가 올해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런 주장이 좀 그럼 약해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제 보였던 그 흐름이 유지가 되면 미국이 올해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네네. 충분히 높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말하는 톤들은 상당히 신중론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셀사이드의 목표 그 올해 그 이익 증가 한 15% 정도 보고 있고 S&P 500의 평균 사실은 상승률도 한 12~13%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를 유지는 그걸 당장 지금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트럼프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사실 12월에 살짝 빠지고 그 이후로는 내내 17년도, 18년도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년도 그 여름까지는 예, 엄청 좋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걸 하는데 사실은 눈높이가 그때하고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시작점이 그때는 이렇게 낮았었다면 지금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7번 차트, 그러니까 7번 그 표를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일일이 몇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직접. 예. 보시면 GDP 성장률은 16년도하고 24년 비교합니다. 16년은 오바마 마지막 해, 그다음에 24년은 바이든 마지막 해죠. 보시면은 트럼프 일기 때 시작 전에 받아들었던 전임 대통령은 1.8%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1.9, 2.0 막 올라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낮았죠. 예. 근데 지금은 2.8%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그럼 여기서 그럼 3% 4% 가겠습니까? 아하. 올해 뭐 잘해야 2.5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그때 4.9로 평균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4.0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없을 거잖아요. 오. 사실은. 쉽지 않고. 근원 CPI는 그때 2.8이었는데 지금 3.4.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상당히 또 허들이 높죠. 여기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사실은 그때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서 물가 반영한 금리도 시장 금리도 거의 2배 가까이 높고요. S&P 500도 그 전에 25개월 전, 그러니까 오바마 때 한 2년 한 3개월 뭐 이 정도 봤을 때 20% 그때 상승한 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거의 70% 상승한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시장 밸류에이션도 그때는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 이익에 대한 PER이 18배였는데 지금은 22배. 최 한 3위 정도로 높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2기가 시작한 시작점, 눈높이가 머리 꼭대기에 지금 다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걸 뛰어넘는 것을 올해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트럼프가 엄청난 노력을 분명 그 행정부가 2년간 보여주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생각보다 저것을 엄청나게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저 장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기 때 저 오바마 이제 넘겨줄 때 GDP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하다못해 생일 선물을 그냥 저 뭡니까 그 커피하고 케이크 상품권만 보내도 될 만한 시절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기에는 그렇게 보내갖고는 욕 먹겠고 하다못해 저기 인삼 세트는 보내야 되는 예? 네. 아니면 진짜 그 명품 스카프는 보내줘야 되는 네. 그런 시절이 돼버린 버겁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2기가 받아들은 전임 정부가 사실 뭔가를 못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뒤바뀌긴 했지만 네. 나머지들은 다 잘했거든요, 네.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2기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잘한 데서 더 잘해야 되니까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냉정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2기에 우리가 기대는 크지만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잘해야 본전일 가능성을 분명 염두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반이민 정책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그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임금 상승 압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데들의 1번이 보면 농장입니다. 농장. 네. 그래서 농장의 임금을 많이 낮춰줬었는데 네. 미국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는 네, 거죠, 네, 사실은. 네. 그걸 다 불법 이민자들이 채워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못 들어 공급이 덜 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상당 트럼프 2기 때 당장 겪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물가 압력 중에 이 소위 식료품 물가 상승 압력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트럼프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가 되면 네. 결국은 가장 걱정할 것 중에 하나가 강달러가 어제는 일시적으로 조금 약화되는 예, 모습 예, 보였지만 결국은 원래 생각한 대로 계속 간다면 예. 강달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강달러가 사실은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해외 매출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달러 때문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들의 그 비중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거 Y축은 매출 목표, 걔네들 보통 미국 기업들은 분기 단위로 발표하잖아요. 네. 다음 분기에는 우리가 매출 이만큼 할 거예요. EPS 얼만큼 낼 거예요. 발표하고 실제로는 강달러 구간에 가보면 그걸 달성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지금 X축은 이제 달러 같이 맞습니다. 네. X축은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Y축 내려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강달러가 쭉 진행되고 나면 한동안 EPS가 정체되는 구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강달러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더 강화되면서 예. 좀 쭉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의외로 시장은 미국의 EPS가 15% 이상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은 소위 493개
M7 제한 나머지에서 그게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쪽에서 이 강달러 구간에서 얼마나 실적을 비트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하고 이번 실적 전망 시즌, 이쪽 실적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4분기 실적을 달성했냐도 중요하지만 네네. 다음 분기를 포함해서 올해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의 매출 2025년도에 얼만큼 될 수 있겠어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CEO나 CFO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적 가이던스 컨콜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미국 시장에 다소 뭐랄까요? 좀 요즘 좀 부품한 면이 느껴지거든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양자 쪽도 그랬고 했는 보면은 하루에 변동폭이 20-30%씩 움직인다는 거는 이 정상적인 시장 센티멘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빅스 지수는 그래도 좀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화되고 예. 금리 좀 내려오면서 빅스는 안정이 됐는데 네. 네네. 테마주들 소위 테마주들. 말씀하신 네. 테마주의 변동이 엄청 심한 예. 이유가 뭐냐면 뭐 심플합니다. 그냥 그건 펀더멘탈이 움직이기보다는 그 말 한마디 그만큼 분위기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코인, 보시면 예. 그 스윙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하기야 사실은. 멜라니아 코인도 그건 뭐가 있다고 말이죠. 그건 좀, 이게 뭐랄까, 이거 개인적으로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민코인을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게, 예. 이게 뭐랄까, 이건 나중에 4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거 예, 좀 그래서 진짜. 그거는 원래 우리 옛말에 어느 나무 밑에 가갖고 가끔 고쳐 쓰지 말고 막, 오얏나무. 예,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가서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역시 트럼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0.3% 상승 예상되고요. 2,525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0.47% 오름세 예상되고 예상 체결 지수는 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3,400원이네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2천 원. 어제도 이미 2.8% 올랐고 또 간밤에 엔비디아 다시 이제 140달러 주가가 회복이 됐잖아요. 또 반도체 쪽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에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0만 7천 원. 현대차 0.2%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는 지금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10만 2,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은 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88,800원. 네이버가 0.9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20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5%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2% 올랐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5,700원. HLB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9%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천당제 오늘 3% 강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좀 5% 가까이 떨어졌고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클래시스가 0.5% 하락 출발 예상되고 호가는 52,600원,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500원이고요. 휴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그래서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또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좀 강세가 예상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뭐 동시효과 움직임을 보나 지금 돌아가는 그걸로 봐서 그냥 전체적으로 붕 뜨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 쪽과 못 가는 쪽이 갈리는.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죠. 한쪽이 가면서 한쪽은 멈추는 정도도 아니고 한쪽이 가는 반면에 한쪽은 아예 빠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1월 달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주도 업종을 예. 보고 좀 쫓아가자 네. 말씀드렸고 주도 업종은 결국 현재는 국내 자체적인 힘보다는 외국인들이 결정할 확률이 좀 큽니다. 지금 상황도 놓고 예. 보면. 그렇죠. 여전히 견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나 업종은 결국은 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어오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쪽을 지켜보시면서 1월 달 좀 지나면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때부터 좀 구축을 좀 세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의 변동성은 미국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엄청나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안정화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어제 밤부터 사실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뭐 할지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예, 그러니까 원래 계산하면은 이 변동이 세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과 꿈으로는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소리 빠나하잖아요. 소위 빠나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빠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가는 사실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계산이 끝난지를 좀 잘 따라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정민 앵커께서 이제 두 분 팬을 딱 앉자마자 첫 질문이 약간 화난 표정으로 지금 주도주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 시장이 지금 주도주 굳이 꼽으라면은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주도주로 나타나는 거는 여전히 기계, 그다음에 화학 쪽 분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때문에 정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화학 중에 일부 2차 전지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주냐, 조선도 들어가 있고, 요것들이 지금까지의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한 뭐 짧게는 보름이나 예. 1개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행정명령하고 방향성을 잡기 이전에 사실은 포지셔닝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트럼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굵직한 것이 몇 개 있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변동이 되게 클 수 있어서 또 심지어는 트럼프가 예측하고 방향하는 거하고 실제로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얘기를 예, 계속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차트에 다시 보면 에너지 분야가 이렇게 비상사태, 에너지 비상사태 국가 선포. 비상사태. 예.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비상사태. 뭐 보고 놀란 갔으면 뭐 걸른다고 이게 사실 계엄이거든요. 네네. 이게 경제업계 외의 계엄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반이민 쪽 국경 네. 봉쇄하고 뭐 이런 것도 이거 사실은 계엄한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도 일찍 보면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실행 가능할지는 솔직히 꼭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석유가스 시추 신규 허가미 금지 해제 많이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완화하고 전기차 의무화 즉시 철회하고 그리고 어제 당장 한 게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네. 파리 기후 협약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금 탈퇴를 지금 두 번이나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 쪽이나 지금 우리를 따지면 동해 그 석유 네네. 개발하는 것처럼 시추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그러한 해양 쪽의 시추권을 많이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알래스카 네. 쪽이나 뭐 이런 쪽을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걸 옛날부터 안 열어준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야 빅 오일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뚫고 뽑아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빅 오일들의 방향성은 미국 해안에서 해양 시추하는 것보다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는 지금 목표가 지금 기존에 1,400만 배럴 생산 하루 하는 거에 300만 배를 더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300만 배 현실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게 4년 동안 30만 배럴도 안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고일들이 공격적으로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제 유가가 급락하고 엄청나게 그런 공급 과잉이 막 생길 것 같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따라서 유가도 빠지고 에너지 종목이 좀 빠지면
오히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더들 입장에서야 원유 선물 트레이더 입장에서야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 당연히 맞습니다. 숏을 쳐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롱이 좀 꽤 많았었거든요. 롱이 좀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네. 예. 네. 그 보통 왜 미증시 흐름 그동안 이제 한 2년 동안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과거 통계가 다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랠리 3년 차 때는 약간 조정이고 근데 이게 지금 맞물린 건 또 이제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여러 근데 또 가지로. 취임식을 전으로 놓고 봤을 때 취임하고 나서 시장이 더 좋은 적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 섞여 있는데 네. 또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취임 1년 동안 또 안 좋다는 또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실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요. 예. 거꾸로 보면은 그 전에 시장이 얼마나 움직였냐, 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수준이 얼마나 높느냐, 이익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증가했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년 차, 그러니까 강세장이란 거는 일정 기간 동안 2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강세장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역사적 강세장 1년 차, 2년 차죠. 또 미국은 장기 강세장이 나타나잖아요. 9년, 10년씩 상승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시면 지금 2022년 10월을 바닥으로 지금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장 얘기를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관련해서 뭐 규제 완화 쪽 섹터들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7% 올라갑니다. 2,535포인트, 코스닥도 0.7% 상승합니다. 지금 730포인트네요.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으로 53,600원, SK하이닉스가 1% 상승합니다. 22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가까이 올라갑니다. 35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6% 상승합니다. 101만 7천 원. 현대차도 0.48% 올라가면서 20만 7,500원이고요. 기아도 소폭 올라갑니다. 10만 1,100원. 셀트리온 0.67% 상승으로 18만 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권이고 KB금융이 1% 상승하면서 8만 9,700원 그리고 네이버가 1.7% 상승합니다. 2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7% 상승합니다.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32만 8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5% 상승합니다. 1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외국계 창고 쪽에서도 좀 매수 주문이 들어오네요.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HLB는 0.5% 하락합니다. 7만 9,900원, 에코프로 1.48% 상승 6만 1,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올라가면서 26만 2,5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4% 상승합니다. 12만 1,3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사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삼천당제 2.6% 강세 보여줍니다. 조금 지금 1% 상승으로 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당제 16만 5,100원이고 클래시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5만 3천 원, 리노공업이 소폭 하락합니다. 21만 8천 원. 휴젤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4% 상승 보여줍니다. 이거래 연속 상승세고 외국계 창고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AI 관련주, AI 챗봇 관련주 이런 종목 좋고 양자모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이게 미증시와 아무래도 좀 연동되는 느낌이 있겠죠. 지금 AI 챗봇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솔트룩스, 마음AI가 각각 6%, 4.6% 강세 보여줍니다. 주가 23,800원, 19,440원. 그밖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도 2% 상승이죠. 16,320원.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 지금 13% 급등합니다. 3,32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5.9% 6% 상승하네요. 23,350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3% 상승하면서 3,6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주들 올라가고 양자모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미증시 쪽에서도 아이온큐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고 리게티 컴퓨팅은 4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자, 국내 증시 쪽에서 한국 첨단 소재가 13% 급등합니다. 7,780원이고요. 아이윈 플러스도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코위버 5% 상승하면서 6,370원, 바이로그 디바이스도 8.6% 올라가고 CQ센 3.9% 상승합니다. 2,490원이고요. KCS 엑스게이트도 5% 이상 올라가고 드림 시큐리티도 2% 넘게 상승합니다. 그밖에 ICTK, 우리로도 각각 5%,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강세입니다. 2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HI도 5.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진엔텍도 4% 상승하면서 23,300원, 그리고 G2파워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 한전기술도 각각 3%, 2% 상승 보여주고 있고 에너토크도 지금 3.27% 상승하면서 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일진전기가 9% 넘게 올라가네요. 33,200원 선, 그리고 KBI 메탈도 5.8% 강세 2,440원, 그리고 가온전선도 2.7% 올라가고요. 대한전선도 1.5% 상승 중이고 LS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로봇주 좀 볼까요? 로봇주 오늘 보니까 로보스타가 7% 상승합니다. 38,000원, 휴림 로봇도 6% 넘게 올라갑니다. 1,712원. 그밖에 RS 오토메이션, 지금 SBB테크, 클로봇 종목들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 유진 로봇이 21% 급등하네요. 8,880원, 유로메카도 1%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 쪽에서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48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82억 원 순매도, 개인도 3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7억 원, 40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3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1,483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4원 50전 하락하면서 1,43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상승 보여주고 있고 글쎄요.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단지 NDF 시스보다는 조금 환율 낙폭이 제한적이고 아니 근데 와 넷플릭스가 아까 실적 발표 소개됐습니다만 굿모닝 마켓에서 이게 어제 869불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장 마감 후 이 프리장에서 14% 넘게 올라가지고 이게 993불에서 거래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난 12월 달에 찍었던 그 정고점 훌 열고 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14%. 근데 이게 이제 또 마지막 불 꽂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데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네. 할 말이 없네. 앞서 그 시장 이야기도 마무리 지어야죠. 네. 강세장이 좀 지속될 수 있는지. 네. 이게 지금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들어간 자금만 한 410억 달러 엄청나게 한 해 그 미국 서학개미에 엄청 들어와서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미국장에 엄청 더 올해도 작년 같아라. 이제 이제 무슨 한가위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적어도 어쨌든 미국의 과거 강세장 역사의 흐름을 보면 3년 차는 적어도 상당히 쉬어간다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70~80%씩 상승한 다음에 계속 우상향을 여전히 똑같이 한다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1949년도 이후에 강세장이
길게 뭐 짧게 한 2, 3년에 끝난 것도 있지만 한 8, 9년씩 간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시면은 한 해에 20% 이상 평균차 할 때 1년 차가 보통 많이 오르고요. 한 30%씩 오릅니다. 그다음에 2년 차가 10몇 %씩 오르는데 작년은 좀 바뀌었습니다. 1년 차가 22년 10월부터 시작해 갖고 한 20%대 올랐고 3년 차가 30%대가 넘었거든요. 2년 차가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22년 10월을 바닥으로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보통 네. 이렇게 하면 2년차 강세장을 마무리하고 나면 3년차 가서는 숨고르게 보통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024년 그러니까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3년차 평균의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 평균적으로는 3년차 평균이 한 5% 되는데 그중에는 마이너스들도 있고 일부는 끝나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다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미국 성악개미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되게 목에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년 차를 맞이한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혹시라도 걱정되는 것은 올해로 강세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정부 2기가 이걸 잘 해결하면서 왜냐하면 또 트럼프는 워낙 그 S&P 500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주가 흐름을 자신의 성적표로 보통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이 이길 거냐 아니면 목에 차 있는 또 3년차 징크스가 이길 거냐 그것이 올해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중국 돈풀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예. 내수 회복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그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일정 부분 나타날 거라고 확실히 기대할 만한 이제 지표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줄여왔던 게 시장에 돈 풀리는 거를 막아왔어요, 사실은. 네. 이게 결국 부동산 침체로 너무 심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중국의 통화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국은 통상적으로 M1, 기본적으로 진짜 순현금의 요구물 예금 정도를 더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1차 통화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M1이 있는데 이것에 이제 실질 가치로 한 것이 이제 실질 통화량. 이것이 지금 3개월 선행 시킨 것이 이제 그 파란색 선이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선은 이제 리커창 지수. 네. 잘 아시지만 중국의 GDP를 성장을 하도 뭐랄까 개판으로 사실은 그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 리커창이 새롭게 개발한 게 철도 운송량, 전기 사용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 신규 대출, 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성장률을 예측하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실질 통화량이 바닥을 찍고 작년 하반기에 빠르게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어허.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인 리커창 지수를 끌어올렸던 과거의 경험들이 분명 있어 왔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중국의 실물 경기가 좀 돌아서는 모습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이 어찌 보면 시진핑이 트럼프 정부가 되는 것을 앞서서 돈을 빨리 풀어서 어느 정도 좀 버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좀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트럼프가 지금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결사항전 대놓고는 안 하지만 물밑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일 이내에 시진핑 방중 형식이 되든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나왔으면은 어쨌거나 취임 초 100일이 중요하다 하셨고 맞습니다. 그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냥 중국만 왔다 가겠습니까? 일본도 들리고 우리나라도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중국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그게 뭔가 얘기가 안 됐으면 보통은 네. 가서 협상하는 경우는 그런 없지 않습니까? 경우는 없죠. 다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만들어 놓고. 보통. 그래서 예. 간다 그러면 뭔가가 된 걸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가냐 안 가냐가 되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뭐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그 말씀 그거 한 게 아까 이거 재밌네요. 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다 준비들 하는군요. 미국의 여권에 남성 여성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니 해갖고 X라는 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제부로 없어졌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 네, 미국은 바로 그냥- 남자 여자로만 구성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소수자들을 배려해 왔던 그 동안에 그게 좀 약간 기조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바이든 지우개의 일환이죠. 예, 그리고 맞아요. 마가 그 소위 마가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소위 좀 그 광성 기독교 그 소위 지지
세력 이쪽이 사실 말씀하신 걸 네.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또 BOJ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과연 이번에 인상을 할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3월쯤에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뭐 1월 아니면 3월 예. 왔다 갔다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안정되면 일본은 지금 보면 임금 상승률이 제법 나와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지금 빨리 좀 금리를 올려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또 다시 침체가 올 때 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네네. 일본 은행이 그 사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좀 이참에 좀 많이 올려놓고 싶어하고 1월이든 3월이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고 사실은 12월에도 1월로 넘어온 이유가 트럼프 취임 이후를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뭐 근데 어쨌거나 인상 가능성 매우 높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 거기에 집중한 가장 큰 이유가 작년 여름에 뼈아픈 추억이잖아요. 엔켈이 청산되는 거 아, 아니냐라는.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네요. 예, 악몽이죠. 근데 이게 그때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정말 저는 그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부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썼던 거거든요. 사실 예. 신경 쓸 일도 없고 왜냐면 예. 막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보시면 결국 미국과 그러니까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만큼 엔화 강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줄어드느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서로 반비례합니다. 근데 통상 보면 작년에 지금 보시면은 변곡점이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네네. 작년에 과도한 상승을 일으켰던 저 시점은 소위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들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엔화 약세 배팅이 엄청 셌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돌림 현상이 격화되면서 7월 달부터 8월까지 엄청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몰고 왔었던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이후에 그 교훈이 있었던지 작년 하반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변곡점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적어도 시장에 과도하게 몰려서 배팅한 물량은 없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정도의 금리 상승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